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주를 받아버린 소름 끼치는 더러운 인생. 행여나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살까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에 와서 말하는 이유는 행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간 힘을 써서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입사하고 2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무리한 투자로 부도위기를 맞이했고 가장 먼저 해고당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해고당한 달에 받을 월급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야 숨 좀 트이나 싶었더니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이상하게 그 해는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주에 빠진 나는 갈 곳을 잃었다. 학자금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관리비 등 들어갈 돈이 많은 상황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저주에 걸린 것처럼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금이 가고 말았다. 난감한 상황의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부모님은 위로와 격려보다 조심하지 않은 내 탓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서로 어려운 상황인 걸 피차 알지만 그놈의 병원비 타령만 할 뿐 고장난 다리보다 들어갈 돈에 신경을 쓰는 듯 했다.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뿐인 내 편이 있었다. 여자친구인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 연락해. 싸늘한 말투가 예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위축이 되었다. 말도 한마디 못 해보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마음이 송곳으로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다. 한동안 병원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가 비참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안정되었더라면 인간에게 우울증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지 다쳐서 연락한 것일 뿐인데 말이다. 괘씸한 마음에 다시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가장 가깝다고 느낀 사람에게 느낀 서운한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역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서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출되는 분노 때문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온 몸이 뜨거워졌다. 텔레비전에서 이유 없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나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 더러운 기분도 시간이 해결할 무렵 다리가 성치 않아도 이력서를 썼다. 세상이 패배자로 볼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회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이름난 회사를 찾다가 갈수록 눈높이가 낮아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인재에 나는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전공이랑 관계없이 사람만 구한다면 지원했다. 이력서를 넣은 뒤 힘들어도 위험해도 좋으니 제발 좀 써달라고 기도했다. 금이 간 다리에 뼈가 모두 붙을 무렵에 핸드폰이 울렸다. 서류 심사 합격이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정말 붙고 싶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붙을 확률이 꽤 높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날따라 일이 잘 될 것 같은지 서희에게 연락도 왔다.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들의 난리니 용서 숨쳤다. 면접일까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몇 날 며칠을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쓰고 외웠다. 면접일 당일 운수가 터지려고 하는지 예상했던 질문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능숙하게 대답했다. 면접관도 만족했는지 미소를 지었다. 화기애애하다는 사자성어를 몸소 체험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날아갈 듯 기뻤다. 서희가 생각났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반지도 샀다. 좀 무리했지만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서희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기분이 좋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마자 현관문에서 서희가 나왔다. 서희가 지나는 골목에서 머리만 내밀었다. 집으로 가는 길로 걸어오길 바랬다. 그러나 서희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뭐라도 사러 가나 싶어서 뒤를 밟았다. 그런데 훤칠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서희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는 내 여자친구를 와라 끌어안았다. 둘은 입을 맞췄고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희가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봤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면서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가 오자 받지도 않고 다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분노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뛰어들고 있었다. 분노의 찬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뒤돌아봤다. 토끼 눈이 된 그녀였다. 그녀가 놀라던 말든 있는 힘껏 머리로 남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하지만 언제나 불호는 나의 것이었다. 남자가 피하자 내 머리는 벽과 충돌하고 말았다. 피가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너무나 뜨거웠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을 해봐. 나에게 수치심이란 없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눈에 피가 들어가니 따갑고 아팠지만 분노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았다. 멀쩡한 왼쪽 눈으로 본 그녀는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얼어 있었고 그 장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케이크를 땅에 던지고 밟았다. 입었던 셔츠도 찢어버렸다. 남자는 그런 나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쟤랑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넌 누구냐?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희는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로 빠르게 걸었다. 그 상황이 더욱 화가 나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손을 놓았다. 그날 모든 화를 허공에 대고 내뱉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했다. 각종 숫자부터 신체의 일부까지 메아리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이윽고 경찰이 와서야 나를 말렸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울다가 화를 내다를 반복했다. 진이 빠져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왔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렇게 어리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좀비처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마는 또 왜 이렇고요? 저랑 함께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우울함도 우울함이지만 소리를 된통 지르는 바람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는 나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격려를 했는데 또다시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스스로가 불쌍해진 것이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한심했다. 피범벅인 얼굴과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 큰 사고라도 당한 사람 같았다. 그렇게 따지면 사고가 났던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가 싫어졌다. 내 모습을 비추는 빛이 싫어졌다. 더불어 나를 존재시키는 사람도 물건도 싫어졌다. 흡혈귀가 된 것처럼 방 안의 모든 빛을 차단했다. 방문도 잠가버렸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마음이 괜찮아졌다. 어둠과 동화되고 나서야 나쁜 상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살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죽음이 주는 고통을 감내할 위인이 못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이불 밖은 언제나 위험해 보였다. 나를 멸시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녀석들까지 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단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좁은 방 속이 시끄럽게 느껴졌다. 여러 명이 쑥덕이는 소리가 방 안을 소란스럽게 했다. 요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가 나의 방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 당장 핸드폰을 켜고 방 안을 비췄다. 침대 아래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의 사내가 있었다. 워낙 어둠 속에 있었던 터라 형체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자 이윽고 눈앞에는 꽤 멋진 모습의 나 자신이 서 있었다. 2대8로 정돈된 머리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 되고 싶은 모습이었다. 내 모습을 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너다.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과거를 바꾸기 위해 미래에 내가 온 것일까? 생김새로 봐서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지금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심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미래의 나에게 궁금한 것이 더욱 많았다. 나는 미래에서 무얼 하고 있어? 녀석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웃어댔다. 해녀나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또 다른 나였다. 이미 내 방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모르겠나? 먼 미래는 나도 모르지만 이번 주에 너는 로또 1등에 당첨될 거야. 그리고 인생이 한 번에 쫙 펴지는 것이지. 비싼 차에 넓은 집에 우리 나이 또래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미래에서 온 나의 말이 솔깃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길 바랐다. 왠지 모를 소식에 흥분이 되었다. 진정 그를 과거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갈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 녀석이 찾아왔자고 철석같이 야겼다. 로또에 당첨되면 말이지. 뭉청한 것들이 그제야 진가를 알아보더라고.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서희까지 말이야. 어찌나 다시 사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던지. 그 말을 듣는데 갈증이 해소되는 듯 기뻤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가 어찌나 통쾌한지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로또를 사야겠구나. 너는 번호를 가르쳐주러 온 것이구나. 녀석은 나의 눈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번호를 불렀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 번호가 맞아? 라고 묻자 녀석은 나를 향해 빙그레 웃어댔다. 평소에 번호 같은 것을 못 외우는 유형의 인간이기에 미래에서 온 나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다. 늘 실수투성이에 야무지지 못한 나 자신이 아니던가. 몇 번이고 번호가 확실한지 물었다. 그러자 녀석은 마치 나를 놀리는 듯 괴상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45도 각도로 기울였다. 장난치지 말고 확실히 이 번호가 이번 주 1등이야. 녀석의 입꼬리가 올라가자 순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내 눈매가 매섭게 바뀌면서 나를 노려보는데 막연함 속 공포심에 숨통이 저릴 만큼 아파왔다. 뭔가 이상했다. 현재와 다른 미래의 나이지만 돈이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여유가 넘치는 나였던가. 온갖 생각이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불쌍한 인간아. 이런 것조차 속는 한심한 인간아. 그것이 요란하게 웃어대더니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괴함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육성으로 웃어대는데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핸드폰 불빛이 그것을 비추는데 마치 영사기에서 공포영화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 폐가 아플 정도로 숨이 빠르게 쉬어졌다. 그러나 몸은 마비가 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인지라 당황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필히 귀신의 모습이었다. 조선시대의 고문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긴 머리가 여기저기 뻗쳐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그것이 한참을 조롱하더니 굶주린 호랑이가 인간을 발견한 듯 슬금슬금 기어왔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것의 얼굴이 코앞까지 왔다. 해괴망측한 얼굴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기에 고개를 돌렸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나? 정말 가르쳐줘. 무서웠지만 나의 미래가 궁금했다. 그것의 요상한 얼굴을 차마 못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너의 부모와 친구도 그리고 바람이 난 내 여자친구도 혼자 외로움과 사투하고 있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내가 이런 캄캄한 어둠과 하나가 되고 있을 때 남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너를 버린 서희 그년도 지금쯤 딴 놈과 시시덕거리며 청춘을 불사지르고 있다고. 순식간에 공포는 분노가 되었다. 그동안 힘들게 마음속 깊은 곳에 굳혔던 분노들이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너의 미래는 둘 중 하나다. 너 혼자만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다 같이 죽는 것이지. 하지만 혼자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왕 죽을 거 미운 놈들 하나라도 같이 저승길로 데려가는 것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 녀석의 말이 맞았다. 이왕 죽을 거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었다. 어차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으려고 했던 내가 아니던가. 하지만 너무 괘씸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다. 혼자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도 없었다.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당장 캄캄한 방을 나가서 칼을 손에 쥐려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참 동안 방문을 열고 멈춰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나오십시오. 투박한 손으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노인의 눈빛이 그토록 격려되기는 처음이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다 아는 듯 토닥거려주는데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었다.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어둠 속에서 혼자 계셨겠습니까? 괜찮으니 방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두운 방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니 엄마가 나를 와락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동안 나에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며 펑펑 우셨다. 아버지도 연이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순식간에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집에 누군가가 배를 눌렀다. 키가 큰 불량하게 생긴 녀석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왔다. 갑자기 화목해진 우리 가족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할배, 단지가 이것밖에 없다 아이가. 된장 담은 건데 이거 씻는다고 늦었다. 경비 아저씨는 배구공보다 작은 단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우리 가족에게 눈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불량한 손자 녀석과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문이 덜커덕 잠겼다. 혼자 있을 때 들리던 요란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오당탕탕하며 손자의 욕설이 들려왔고 경비 아저씨가 그런 손자에게 야단을 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나의 방문이 열렸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셨다. 손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단지에 뚜껑이 덮여 있었고 부적과 함께 새끼줄로 동여매어 있었다. 해면아 두 남자가 내 방 속에 있는 귀신이라도 잡아서 단지 안에 봉인이라도 시킨 것일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는 나의 좌절이 나의 탓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내 마음 모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태어나서 그런 격려는 처음이었다. 뭉클함에 눈물이 떨어졌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먼저 꽤 오랫동안 씻지 않았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캄캄했던 나의 방 속에서 만났던 귀신의 모습이었다. 그제야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방 속에서 얌전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매일 밤을 마치 1인 2역을 하듯 매일을 시끌벅적 혼자서 떠들었다고 했다.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다른 인격이 욕을 하며 위협을 했다고 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귀신에 홀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어둠 속에서 미쳐있던 것일까? 지난 일을 경비 아저씨에게 묻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귀신을 퇴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미쳐있던 나를 치료하기 위해 한편의 연극을 꾸몄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 회복을 하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나 있었다.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날이 떠오르기도 한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있지 않길 바란다. 아마도 당신들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당신들을 지배해버릴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거울 괴담.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와이언에 자리한 회사에 다니면서 평일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은 알 수 없었지만 요 근래 회사가 상당한 급성장 곡선을 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2달 전부터는 주말 오후에 근무가 끝나면 부서원들끼리 회식을 하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매주마다 벌어졌다.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다. 그날 밤도 거나하게 취한 채 본가의 아파트로 들어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마침 우산을 입고 오는 바람에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오는 동안 내 머리카락과 옷이 비에 젖어버렸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본가는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 16층이다. 엘리베이터의 양쪽에 있는 거울을 보며 빗을 꺼내 머리를 매만지고 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장난을 쳤다. 나는 어릴 적부터 평행하게 놓인 거울 사이에서 같은 광경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날도 역시 엘리베이터의 저 거울 사이에서 내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붉은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그 빛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난 곧 그 일을 잊어버렸다.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내리고 있어서 밖은 아주 캄캄했다. 또 우산을 입고 오는 바람에 비를 맞으며 아파트로 뛰었다. 내가 우산을 회사에 뒀었나, 기숙사에 뒀었나. 회식 자리의 술 때문에 머릿속이 희미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서 잘 됐구나 하고 얼른 올라탔다. 거울을 보며 빗을 꺼내 머리에 빗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붉은 빛이 번뜩였다.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내 모습들 중 아주 작은 하나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빗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때 거울 속에 나도 피 묻은 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냥 평범한 빛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역시 거울 속에 비친 것도 평범한 빛이었다. 내가 술에 많이 취했나라고 생각하며 약간 꺼림칙했지만 역시 이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밖은 어두웠고 나는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아파트 내부는 빗소리만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다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에서는 지난번보다 더욱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가까운 위치라 똑똑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앞에서 7번째 위치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무거나 마구 눌러서 그 층에 바로 내린 다음에 우리 집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께서 근심스런 얼굴로 물어오셨지만 솔직히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달린 거라고 대강 얼버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 내 빗을 흘리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다시 가지러 갈 용기는 없었다. 그 다음 주 엘리베이터 속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고민하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토요일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도 말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된다 해도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까봐 불길한 꿈을 연속으로 꾸었다고 그렇게 둘러댔다. 토요일, 회사가 있는 와이어는 맑은 날씨였지만 본가로 돌아오니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이 없었고 아파트 내부는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번에도 엘리베이터는 1층. 엘리베이터의 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를 정신병자라고 욕해도 좋다.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반대쪽 벽에 바싹 붙은 채로 계단을 올라갔다.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없이 달렸다. 숨을 헐떡거리며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는 TV를 보고 계셨다. 너 옷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양복 어깨와 소매가 다 찢어져 있었다. 아마도 벽에 몸을 붙이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모양이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쭤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만 계속 계셨고 아파트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다. 너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술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내일 말씀드린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긴장이 풀려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일요일 아침 아파트는 난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체 2구가 발견되었다. 최초의 발견자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였다. 경찰이 CCTV를 판독한 결과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입구 쪽 구석에 붙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중년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찔러 자살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평소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나는 그제서야 어머니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착각한 거 아냐? 엘리베이터 거울은 지난달에 누군가 깨버려서 한쪽밖에 없어. 세 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나는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주로 결혼식이지만 연회나 법회, 그리고 콘서트도 있다. 오늘은 이렇게 이른 시간이면 결혼식은 아닐 텐데 회식이나 다른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편하게 갔다. 그랬는데 건물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왜일까? 오늘은 일하는 사람을 적게 부른 날인가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30분이 지났는데도 직원용 탈의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설마 시간을 잘못 봤거나 한 건 아니겠지 하며 연회장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역시 아무도 없다.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텔의 뒤편은 매우 무섭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호텔의 앞쪽도 무섭지만 뒤편은 정말로 무섭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누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소문이 떠올라서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았다. 반울음 상태에서 구석에서 구석까지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았다. 어쩐지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무언가에 붙잡히게 되지 않을까.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의 공포감이 등을 질척질척 감싸왔다. 어느 순간 위화감이 들어 발을 멈췄다. 주방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구석에서 구석까지 많은 장소를 헤매었기 때문에 탈의실을 나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시각이 그대로였다. 탈의실 나올 때 시계를 확인했고 내 손목 시계도 봤는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다. 어쩐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나에게 익숙한 다른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지하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조리 꺼진 상태였다. 정말로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평상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생각하려고 했지만 공포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상하겠지만 혼자서 죽을 것 같았다. 우선 밝은 바깥을 봐야겠다 싶어서 호텔 앞쪽 5층 테라스로 나갔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도 다니지 않고 바다에는 배도 없다. 완전하게 무의 세계라는 느낌. 덧붙여서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시계도 멈춰 있다. 너무 무서워서 위가 아프고 심장 박동도 불안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안으로 돌아오니 6층에서 인기척이 났다. 5층과 6층은 나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오면 곧바로 알게 되어 있다. 겨우 누군가 찾아냈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발소리와 기색이 어딘가 이상했다. 용단이 깔린 마루를 걷는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무섭게 울려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건 인간이 아닐 거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서 나는 허겁지겁 뒤편으로 돌아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대로 지하까지 내려가 종업원 출입구로부터 뛰쳐나오려고 했다. 거기에는 상관이 있었다. 주위의 소리라든지 분위기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익숙한 것으로 바뀌어서 안심하고 진심으로 울었다. 정복을 입고 갑자기 뛰쳐나와 울기 시작해서 상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점심 식사용으로 사온 것 같은 콘스프를 나에게 주었다. 시계를 보니 그렇게 돌아다니며 찾았었는데 탈의실을 나오고 나서 1분 정도 지나 있었다. 실화니까 멋진 엔딩이라든가 반전 같은 건 없지만 나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상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평범하게 변해 있었다. 그 공간과 6층에 있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괴담. 우리 집 근처에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의 2층 버튼이 없었다. 하지만 2층은 존재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창문 사이로 2층을 바라보면 낡은 천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어린 나이에도 불길한 광경이라고 생각했고 으스스하게 한기까지 느껴졌다. 2층엔 계단으로도 갈 수 없었고 계단 중간에 2층으로 통하는 문도 전혀 없었다. 그곳은 존재하긴 했지만 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 A는 저기에는 거지가 살고 있다고 따위의 농담을 하면서 웃었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6시경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을 통과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부른 것 같았다. 멈춰서서 아파트 방향을 쳐다보니 2층 창문이 눈에 띄었다. 안에서는 하얀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반 친구였던 B의 엄마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서 아줌마, 저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멈춰 세웠다. 아줌마는 어느 쪽에 말이야? 라고 말하며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저기에 있잖아요. 하얀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잘 봐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줌마는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정말이구나. 누군가 저기 있네. 라고 말을 하곤 허둥지둥 돌아갔다. 거짓말이다. 정말로 봤다면 내가 가리킨 방향을 계속해서 더 봤겠지. 그 후에도 나는 혼자서 하얀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림자가 멈춰서서 나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공포로 몸이 경직되고 있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3명으로 증가했다. 한 명은 손짓을 하고 다른 2명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공포에 질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에게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A의 방은 4층이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조해했다. 4층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밖으로 튕겨나오듯이 엘리베이터로부터 뛰쳐나왔다. 그리고 친구가 사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그런데 도중에 나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문이 없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로부터 수십 미터는 달렸을 것인데 아파트 통로에 문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까지 깨달은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무아지경에 엘리베이터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계단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죽도록 달렸다. 곧 계단으로 가는 문이 보였고 나는 살아난 듯한 기분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때 문에 쓰여진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4도 아니었다. 2도 아니었다. 40이었다. 42층. 여기가 어찌 된 거야?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때 처음으로 바깥 풍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밖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내 육감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빨리 도망쳐야만 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덜덜 떨면서 조심조심 들여다보니 친구 A였다. 안심한 탓인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억제하며 가까스로 A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A가 나를 보며 한마디 말을 했다. 너 지금 뭔가 보았구나. 맞지? 그 얼굴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러자 A는 피식 웃다가 우리 집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A는 나에게 작게 귓속말을 했다. 거짓말쟁이는 필요 없어. 놀라고 있는데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너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길래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9시였다. 내가 3시간씩이나 거기에 있었나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어제 나를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었던 A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어제 9시가 넘어서 나와 헤어진 바로 직후에 우리 집이나 아파트와는 정반대에 있는 장소에서 차에 치인 것 같다. A는 왜 거기에 갔던 걸까? A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지만 내 생각에는 그 하얀 사람들의 그림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말해선 안 된다. 혹시 2층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엄한 꾸중을 들었을 뿐이다. 5번째 이야기, 수박밭. 지금의 내 남편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야말로 말괄량이었다. 시골 변두리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내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어릴 때는 여자 쪽의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인지 내가 골목대장격이었다.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것은 역시 설이었다. 닭서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었고 대부분은 과일 서리를 했다. 더운 여름이라면 역시 수박서리지. 우리들은 동네 수박밭이란 수박밭은 모조리 점령했지만 딱 한 곳만은 어쩌질 못했다. 쪼잔하게 생긴 아저씨가 주인이었는데 며칠 전인가 아내와 크게 싸우고 나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 혼자 살고 있는 홀업이었다. 시내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종종 들리곤 했다. 마담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 제 아무리 간 큰 녀석이라도 그 아저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며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천하의 골목대장 후미어도 저 아저씨는 무서운가 보네. 가끔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웃으며 나를 놀렸다. 우리 동네에서 그 집 수박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분했다. 이번에도 안 된다면 연속 3년 실패. 이제 이건 자존심 문제다.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 밤. 내 부하들 중 가장 날쌔고 순발력 좋은 아이들 3명을 뽑아서 그 수박밭으로 향했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수박을 잔뜩 들고 갈 테니 비밀 아지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들키지 않도록 옷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고 얼굴과 손은 검게칠을 했다. 그런데 수박 한 개를 따고 2개째를 따르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쪼잔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우리를 쫓아왔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직갱이를 들고 오는 아저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특공대 4명은 빈손으로 아지트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아이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우리들을 다독여 주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게 우정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수박을 먹을 때면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눈을 부라리며 쫓아오던 수박밭 주인 아저씨. 그리고 그 뒤에서 새하얀 얼굴만 둥둥 뜬 채로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던 아내. 며칠 전인가 그 아저씨는 술집 마담의 남편인 야쿠자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박밭 한가운데 묻혀있던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리가 왜 수박서리를 실패했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겠지.